오늘은 현대 중국의 가장 논쟁적인 인물이자 14억 인구를 가진 나라의 운명을 결정짓고 있는 시진핑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흔히 우리는 중국이 경제 강국으로 부상했다고 알고 있지만 최근 몇 년간 시진핑의 리더십 아래 중국이 겪고 있는 위기와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깊이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오늘 영상에서는 그가 중국의 미래를 어떻게 위태롭게 만들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953년 6월 15일 베이징에서 태어난 시진핑은 중국 공산당 8대원로 중 한 명인 시중신의 아들로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 중의 금수저였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공산당 고위 간부로 중화인민공화국 건설에 큰 공을 세운 개국 공신이었죠. 하지만 이런 엘리트 집안 출신임에도 어린 시진핑의 인생은 10살이 되던 1962년 큰 시련을 맞게 됩니다. 당시 부총리였던 아버지 시중신이 류즈단 사건으로 인해 숙청되면서 시골로 쫓겨난 거죠. 더 큰 시련은 1966년 문화대혁명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마오쩌둥이 시작한 문화대혁명 속에서 시진핑의 아버지는 홍위병들에게 끌려가 반당분자라는 글씨를 목에 건 채 조리돌림을 당했고 8년간 장기 연금됐습니다. 어머니 치씨는 7년간 감호 조치와 강제 노동을 해야 했고 이복 누나 시어핑은 홍위병에게 맞다가 견디지 못하고 20살에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16살이 된 시진핑은 상산하양 방침에 따라 산시성에 오지 농촌으로 내려가 7년간 흙바닥 토굴에서 지내며 농사일을 했죠. 이런 고난의 시기를 거친 후 그는 1975년 칭화대학에 입학하며 다시 베이징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1976년 마오쩌둥이 사망하고 1979년 덩샤오핑이 실권을 장악하면서 그의 아버지도 정계에 복귀하게 됩니다. 이후 시진핑은 지방 정치인으로서 착실히 경력을 쌓아 올렸고 2012년 제18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를 통해 국가 주석과 당 중앙군사위 주석을 모두 겸임하며 중국의 최고 지도자로 등극하게 됩니다. 시진핑이 집권하자마자 시작한 것은 반부패 운동이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중국 사회의 부패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목표였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정적들을 제거하는 수단으로 활용됐죠. 저우융캉, 보시라이 등 그의 경쟁자들이 줄줄이 체포되면서 공산당 내에서는 시진핑을 건드리면 안 되는 사람으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2018년에는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덩샤오핑 시대 이후 지켜져 온 국가주석 임기 제한을 헌법 개정을 통해 폐지해버린 것이죠. 이로써 시진핑은 종신 집권의 길을 열었고 2022년에는 사면임에 성공하며 사실상 현대판 황제로 등극했습니다. 또한 그는 시진핑 사상을 공산당 헌장에 삽입시켰는데 이는 마오쩌둥 이후 현직 지도자의 이름을 딴 사상이 헌장에 들어간 첫 사례였죠. 이제 시진핑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곧 국가에 대한 반역과 다름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문제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데요. 시진핑 집권 이전 중국은 40년 동안 연평균 10%에 가까운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며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하지만 시진핑 시대에 들어서면서 중국 경제는 점차 둔화되기 시작했고 특히 2019년 이후에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게 됐죠. 첫 번째로 시진핑은 민간 기업에 대한 통제를 강화했습니다. 알리바바의 창업자 마윈이 금융 규제에 대해 비판적 발언을 한 후 공개석상에서 사라졌고 알리바바의 자회사 엔트그룹의 상장은 갑작스럽게 취소됐죠. 디디추싱, 텐센트 등 다른 기업들도 비슷한 압박을 받았습니다. 이런 조치들은 중국 테크 기업들의 시가총액을 2조 달러 이상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죠. 두 번째로 부동산 부문에 대한 무리한 규제가 있었습니다. 시진핑은 집은 살기 위한 것이지 투기를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3가지 레드라인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이는 부동산 기업들의 부채 비율을 제한하는 정책이었는데 결과적으로 헝다그룹을 비롯한 중국의 주요 부동산 개발업체들이 파산 위기에 처하게 됐죠. 중국 GDP의 30%를 차지하던 부동산 섹터가 무너지면서 경제 전체가 위험에 빠졌습니다. 세 번째,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이 있었습니다. 시진핑은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수하며 2023년 초까지 엄격한 봉쇄 정책을 유지했죠. 이는 세계가 이미 위드 코로나로 전환한 후에도 지속되었는데 그 결과 중국 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상하이와 같은 주요 경제 중심지가 몇 달간 봉쇄되면서 공급망이 붕괴되고 소비자 신뢰도가 급락했죠. 실제로 시진핑 집권 이후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했습니다. 2022년에는 공식 통계조차 3% 수준으로 떨어졌으며 실제 성장률은 이보다 훨씬 낮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청년 실업률이 2023년 기준 21%를 넘어서고 지방정부의 부채가 GDP의 100%를 초과하는 등 구조적 문제가 악화되고 있다는 점이죠. 시진핑은 중국몽과 위대한 중화민족의 부흥을 강조하며 더 적극적인 외교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공세적 외교는 오히려 중국의 국제적 고립을 초래했죠. 우선 시진핑이 추진한 1대1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대규모 인프라 건설 계획으로
중국의 글로벌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죠. 스리랑카의 한반도타 항구는 부채를 갚지 못해 99년간 중국의 운영권을 넘겨야 했고 참여국들은 부채 함정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1대1로는 중국의 약탈적 경제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게 됐죠. 남중국해에서의 행동도 문제였습니다. 시진핑 정부는 부단선이라는 모호한 경계선을 주장하며 남중국해의 90%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했습니다. 더 나아가 인공섬을 건설하고 군사기지화하는 등 공격적인 행보를 보였죠. 이에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주변국들은 중국에 대한 경계심을 높이게 되었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전략에 동참하게 됐습니다. 홍콩과 대만에 대한 정책도 마찬가지였죠. 2019년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과 민주인사 탄압은 일국 양제의 사실상 종말을 의미했습니다. 대만에 대해서도 군사적 압박을 강화했고 이는 대만의 반중 정서를 강화하는 결과를 낳았죠. 시진핑의 외교 정책은 결과적으로 중국을 고립시켰습니다. 과거 덩샤오핑은 도광양회라는 원칙을 강조했지만 시진핑은 이를 버리고 공세적 외교로 전환했습니다. 그 결과 일본, 호주, 인도 등 주요 국가들이 중국에 대한 경계를 강화했고 쿼드나 오커스 같은 반중 안보 협력체가 등장했죠. 시진핑 치하에서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발달된 감시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얼굴 인식 기술, 인공지능, 빅데이터를 활용한 사회신용 시스템은 중국 시민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통제하죠.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는 이런 기술들이 소수민족 탄압에 활용되고 있으며 재교육 수용소에 100만 명 이상의 위구르인들이 수감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언론과 인터넷에 대한 통제도 강화되었죠. 만리방화벽은 페이스북, 구글, 트위터와 같은 해외 서비스를 차단하고 국내 소셜미디어는 엄격한 검열을 받습니다. 2013년 이후 시민사회 활동가, 인권 변호사, 소수민족 대표자들에 대한 체포와 구금이 급증했고 NGO들의 활동은 크게 제한됐죠. 심지어 시진핑은 자신의 외모가 곰돌이 푸와 닮았다는 이유로 곰돌이 푸 관련 콘텐츠를 검열하기도 했습니다. 2018년 개봉한 영화 곰돌이 푸는 중국에서 상영이 금지됐죠. 그리고 시진핑 집권 시기에 중국은 심각한 인구위기에 직면했습니다. 2022년 중국의 인구는 61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으며 출산율은 1.3명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이는 인구 대체율인 2.1명보다 훨씬 낮은 수치죠. 더욱 심각한 것은 중국의 고령화 속도입니다. 2020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가 이미 전체의 14%를 차지했으며 2050년에는 3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죠. 시진핑 정부는 2016년에 한 자녀 정책을 폐지하고 두 자녀 정책을 2021년에는 세 자녀 정책을 도입했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주택 가격 상승, 교육비 부담, 여성의 사회 진출 증가 등으로 인해 젊은 세대는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고 있죠. 탕핑이나 바이란 같은 신조어는 젊은이들의 무기력과 절망을 보여줍니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는 중국 경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죠. 노동력 감소로 인한 생산성 하락, 연금과 의료 비용 증가로 인한 재정 부담, 내수 시장 축소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특히 중국은 선부유 후고령화가 아닌 선고령화, 후부유의 길을 걷고 있어 충분한 사회 안전망 없이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게 됐죠. 앞서 살펴본 모든 문제들을 종합해보면 시진핑의 리더십은 중국을 번영보다는 쇠퇴의 길로 이끌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권력 집중, 경제 정책 실패, 외교적 고립, 독재 체제 강화, 인구 위기 등은 모두 중국의 장기적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들이죠. 특히 우려되는 것은 시진핑이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개혁보다는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경제 침체에 대응하여 시장 중심의 개혁을 추진하기보다는 국가 주도의 계획 경제로 회귀하고 있으며 사회 불만을 해소하기보다는 감시와 억압을 강화하고 있죠. 결국 시진핑의 리더십은 중국을 강하게 만들기보다는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경제는 침체되고 국제적으로는 고립되며 사회는 더욱 억압적이 되고 있죠. 그가 꿈꾸던 중국의 위대한 부흥은 오히려 중국의 새로운 몰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역사는 항상 비슷한 패턴을 반복합니다. 권력의 집중, 독단적 리더십, 개혁의 부재는 언제나 국가의 쇠퇴로 이어졌습니다. 시진핑의 중국도 그 역사적 교훈을 피해가기는 어려울 것 같네요. 지금까지 지식 배터리였습니다. 다음엔 더욱 좋은 지식으로 충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